우선 첫 번째로는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속 변수와 범주형 변수라는 두 구분으로 통계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변수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변이가 있으니 변수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담배를 피는 그런 세상이 만약에 있다면 폐암의 원인으로 담배가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PKU 유전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그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어떤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페닐케톤 유레아가 생기면 환경질환일까요? 유전병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꾸 몸무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까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그 얘기 했으니까요. 진짜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우리에게 진짜 질량. 근데 거기에는 매일 바뀌는 생물학적인 변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세포수와 내일 세포수가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재는 내 체중계의 0점 조정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적게 말하고픈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적게 말하는 건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고요. 0점 조정하지 않은 체중계는 이것이 바로 시스테마틱 에러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오류가 생긴 문제이지요. 그리고 매일 바뀌는 생물학적인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랜덤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값이 있는데 거기에 체계적인 오류와 무작위적인 오류가 더해져서 우리는 측정을 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측정을 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측정값들은 진짜 참값은 있을 텐데 거기에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가 섞여 있고 어떤 경우는 의도도 들어있죠.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테마틱한 에러를 우리가 역학에서 특히 바이어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선택 바이어스, 측정 바이어스, 그리고 일부 교란 변수, 혼란 변수, 컴파운딩을 우리는 이제 시스테마틱 에러라고 불렀죠. 그리고 비체계적인 오류, 그것은 랜덤 에러, 무작위적인 에러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노이즈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변이도 대표적이고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표본 오차가 있어요. 샘플링 에러.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제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이쪽 분단만 조사를 했을 때 참값하고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샘플링 오류죠. 만약에 이 분단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면요. 샘플링 에러는 더 줄겠죠. N수가 늘어나면 정밀성이 증가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한 명 빼고 싹 다 조사를 하면 거의 참값이겠네요. 정밀성이 완전 커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또는 연구 단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양을 우리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베리어블은 정량화가 되냐, 셀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다가 양적 변수, 질적 변수로 나눕니다. 뭐 진단명 이런 건 질적 변수죠, 여러분. 그렇죠? 그걸 뭐 수량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거에 따라서 살펴보는 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스케일, 척도에 따라서는 총 4가지 정도의 척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척도 말고 더 새로운 척도가 있으면 한번 저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노미널 척도예요. 명명 척도. 그래서 명칭 척도, 명명 척도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범주형 변수는 범주형 변수인데 이 안에 순서도 없고 간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단명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디널 척도, 순위 척도, 서열 척도라고 해요. 이것도 범주형 변수예요. 범주형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은 거죠.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육적, 사회경제적 수준 상중하 이렇게 나눠놨는데 언뜻 보기에는 상중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설명할게요. 병리적인 소견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유린 스틱으로 뭔가 소변 그 당을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당 측정 기계, 그 당 측정 도구 바깥에 색깔에 따라서 트레이스,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마치 2 포지티브는 1 포지티브의 2배 같이 보이지만 그건 2배가 아니죠. 그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다른 값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간격이 일정해 보여도 언뜻. 그래서 이제 명칭 척도와 순위 척도 정도까지를 범주형 변수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 인터벌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간격도 일정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0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는 덧셈 뺄셈밖에 못한다나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도 일정하고 절대형도 있는 비척도가 있고 대부분의 숫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이 대부분 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로 구분할 때 이렇게 4종류의 척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모호한 구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골몰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골몰을 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뭐 15살, 네가 13살, 한 살 간격으로 얘기해 주는 건 연속 변수인가? 그죠? 누군가는 이거를 일종의 등간 변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모호한 구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어떤 시인이 유방암 경험에 대해서 쓴 책을 읽었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증을 1점부터 10점까지로 했을 때 몇 점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측정은 어떤 측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바스라고 불리고 보통 통증을 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할 때도 흔히 많이 적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바스는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요. 무슨 척도 같아요? 등간 척도일까요? 순서형 척도에 가깝지 않을까요? 통증 1점에서 2점이 되는 것과 9점에서 10점 되는 간격이 과연 같을까요? 그래서 이런 척도에는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강의 점수 주실 때 뭐 매우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주는 이 척도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리커트 척도라고 불리는 척도가 있는데 응답 방식. 이건 무슨 척도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할 때 우리가 숫자로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줘서 평균을 내는 숫자처럼 취급할 때도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이거는 순서형 척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혼란을 제가 빠뜨려 볼게요. 리커트 척도는 보통이다라는 0점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존재하는 독특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척도를 따지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대충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서로 호환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순서 서열 척도까지를 이제 우리가 정량적인 척도로 볼 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명칭 척도 이런 건 분명히 질적인 변수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변수의 연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범주형 변수와 연속 변수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보통 요 속성에 따라서 통계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연속형 변수에는 어떤 통계 방법, 범주형 변수에는 어떤 통계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연구를 했다면 모든 관측값들은 우리가 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척도를 정확히 안다는 것, 내가 측정한 이 변수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변수를 어떻게 요약할지, 어떻게 제시할지, 어떻게 분석할지를 결정하는 제일 첫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명척도, 순서척도, 등간척도, 비척도에 따라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형 척도는 크다 작다 정도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등간척도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비척도는 사칙 연산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걸 한 판에 그린다면, 만약에 제가 지금 쭉 얘기한 이것을 한 판으로 그려낸 것인데요. 데이터는 여러분 데이터의 반수형은 뭐죠? 데이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UM으로 끝나는 애들의 복수형이라 데이터인 거죠. 셉툼, 셉타처럼. 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게 있는 거죠.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서열척도까지 정량에 보탰는데 저는 보통 서열척도까지는 정량적이지 않아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질적인 거는 명목척도, 오디날 여기까지, 그리고 양적인 건 등간 비척도, 그래서 명목척도, 서열척도까지를 범주형 데이터, 그 다음에 등간 비율을 연속형 데이터, 이렇게 좀 구분을 보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에 따른 분석 전략으로, 예를 들어 명명척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성별 분류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도 분석이나 비모수 통계나 교차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술 평균 같은 것도 다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령 평균값, 뭐 혈압의 평균값 이런 거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수 통계들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그런 그레이 에어리가 있는데, 회색지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짚어주고 싶은 말이, 변수는 또 상호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령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연령을 한 살 단위로 해가지고 뭐 0부터 100살까지 그렇게 조사를 했다 칩시다. 근데 그거를 10세 단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일종의 연속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화시켰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또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체질량 지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나오는 예제고요. 제가 참고로 적습니다.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제곱 키를 나눠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는 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질량 지수 자체는 레이시오 스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비척도인 것 같습니다. 연속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 자체에 변수 두 개를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키하고 몸무게라고. 그래서 이거를 합성 변수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구성 변수인 거죠. 그래서 컴포지트 스케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컴포지트 베리어블, 구성 변수,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섞어 만드는 거죠. 우리 분야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신드롬들이 크라이테리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크라이테리아 몇 개를 만족하면 그 질병,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조사한 다음 구성해내는 변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해낸 체질량 지수를 우리가 뭐 25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상 이하로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비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범주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변수이던 것이 또 범주형 변수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변수를 섞어서 만드는 변수들은 구성 변수라는 이름으로 또 불러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연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범주형 변수가 연속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바스 스케일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1점부터 10점으로 점수처럼 써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편의적으로.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몇 가지 가정들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의 종류를 얘기할 때 어떤 가설을 가지고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변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 X와 Y 사이의 어떤 관계처럼 어떤 가설을 성립해 놓는 거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그 가구의 소득이 아동의 출생 체중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그 가구의 소득이 뭐다? 독립 변수이자 설명 변수인 거죠. 근데 거기에 Y, 우리의 아동의 체중은 뭐죠? 결과 변수이자 종속 변수인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떤
연구 그 목적을 만들었다면, 내 연구 가설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x와 y처럼 이렇게 해서 변수의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어머니의 연령 같은 것이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엄마의 연령. 엄마의 연령은 가구 소득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으면 소득 누적량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출생 체중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련성을 제3의 변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이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체계적인 바이어스로 제가 분류해냈었는데 교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교란 변수라는 제3의 변수가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의 수업 범위는 아닙니다. 제3의 변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자료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자료는 이게 가장 눈에 딱 들어올 직관적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변수를 이제 열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의 사람을 관측치를 이제 행에다 까는 거죠. 네. 숫자로만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끔 이 하나의 행이 사람이라는 걸 잊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귀중한 자료를 주신 분들. 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관측치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집어넣고 거기서 측정한 변수들을 이렇게 열에다가 넣는 거죠.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입력해온 어떤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차트 리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래에서 내가 직접 설문지를 한다든지 해서 귀중하게 모아온 자료들을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오실 때가 있는데 가끔 좀 특이하게 정리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가지고 한 셀 안에다 다 집어넣어 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처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못할 건 없어요. 콤마를 자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손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 분석해 주시는 분이 여간 친한 사이가 아니면 짜증을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측정값은 한 칸을 차지한다는 컨셉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중복응답을 한다는 건 어떻게 코딩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복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제가 좀 복잡한 생각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숫자로 부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척도가 어떻게 됐든 이게 범죄형 분석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쨌든 부호화는 시켜서 숫자로 입력을 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한 셀 안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수업에 대한 소감 이렇게 해가지고 길다, 지루하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를 고르는 거면 한 칸을 차지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OX, OX, OX 이렇게 중복문항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 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개별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가지고 한 칸에 OX가 되도록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속성은 하나의 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료의 구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통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옵저베이션, 관측치라고 되게 객관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한 줄은 누구다? 사람 한 명이다.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료를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가급적이면 개인정보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고요. 비밀번호 같은 걸 확실하게 잘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데이터 양식이 그런데 롱폼이라고 해가지고 버티컬 타입도 있고 와이드 타입이라고 해서 넓은 타입도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와이드 타입을 흔히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서 얘기한 것도 그걸 얘기한 셈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X라는 나라가
60년대엔 10점, 70년대에는 13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5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세 개의 나라라는 거죠. 세 개의 관측값. 근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연도별로 변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버티컬 타입, 롱 타입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국가, 나라,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긴 형태로도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임상환경에서는 환자가 여러 번 우리 비지트를 합니다. 내 병원에 여러 번 오시잖아요. 100번 올지 1000번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와이드 타입으로 한다 그러면 옆에 계속 늘려야 되겠죠. 이 환자 처음 왔을 때 이만큼 입력하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이만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그걸 오히려 버티컬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임상시험 자료들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타입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버티컬에서, 그러니까 롱 타입에서 와이드 타입으로, 와이드에서 롱 타입으로 데이터 변환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 돼요. 오히려 롱 타입이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변수를 구분할 수 있고 자료의 형태, 우리 긴 타입, 넓은 타입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습 1-1이 있어요, 여러분. 실습 1-1을 한번 켜볼게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료고요. 연락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오늘은 혹시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노트북 가져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에 쓴 것처럼 41명 가상의 자료고 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한 거를 입력을 한 거죠.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수 설명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의 설명표를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 부호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딩 값을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보면 성별 1은 남성이고 2라는 부호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지금 그냥 편해서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답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퀴즈 응시를 누르시고 몇 개의 관측값이 있습니까? 안 열려요? 그럼 제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왜 안 열릴까요? 엑셀이라서.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데 몇 개의 관측값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면 되지 뭐. 41? 네, 41개의 관측값. 옵저베이션이라고 하고요. 그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41명을 조사한 거죠, 지금. 41명의 항구를 조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하실 수 있으시죠? 41. 그 다음에 변수는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변수는 몇 개 있냐면 요 변수 딕셔너리를 보셔도 되고 요 한 열마다 변수 하나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개? 네. 그런 와중에 이거에 좀 불충분한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엑셀이 없나 봐요. 엑셀 부여만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디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좀 매겨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년 번호를 좀 깔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41개.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서 변수는 몇 개? 18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8개. 그 다음에 EX 인프라 변수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걸 들여다봐도 되고 여기 이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EX 인프라를 한번 가볼게요. EX 인프라. 지금 보면 학교에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한 개만 선택하도록 했고 응답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네요. 여러분 이 척도를 무슨 척도라고 했죠? 우리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했죠. 리커트 척도고 이 척도는 무슨 척도에 넣으시고 싶으세요? 간격이 일정하진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등간은 아니고 오디날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형 척도다, 서열형 척도다 이렇게 일단 응답하는 게 정배겠습니다. 네. 순서형. 네. 그 다음에 HT 변수의 척도는 뭡니까? HT 변수는 변수 이름이 뭐냐? 키네요. 센티미터는 아니고 측정하는 거. 이건 뭐다? 레이시오 스케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리전의 척도는 무엇이냐? 리전의 척도 한번 가봅시다. 리전의 척도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은 네. 이거는 무슨 스케일일까요, 여러분? 노미널 스케일이죠. 네. 이건 아무 순서도 없고 간격도 없잖아요. 그냥 숫자가 1, 2, 3, 4, 5, 6, 7가 있는데 그걸 그냥 부호화한 거고 그 지역에 무슨 순서가 있고 간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명명척도죠. 명명척도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했는데 이 응답은 좀 문학 설계를 좀 실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실수가 있냐면 세종시 출신은 어디에 체크하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응답값을 만들 때는 내가 진짜 모든 현상을 다 진짜 포괄했다. 포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해당되지 않음이라도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분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답값을.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안 만들면 결측값만 늘리는 일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중복되게 되는 속성을 또 실수해서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메타성과 포괄성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응답값을 설계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걸 이제 푸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그냥 실습경 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다시 저희 주차학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누르시면 돼요, 제출. 잘 모르겠으면 점이라도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응? 아, 6번 풀라고죠? 아, 나 풀라고. 풀어보세요, 좀. 네. 아니, 뭐, 맞다, 안 맞다 따질 거 아니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습을 했으면 점을 찍고 그 클릭을 해주실래요? 실습 참여 정도의 의미를 남길 수 있어서 뭐 정답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 1-2의 요 변수 구분하기는 이제 요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료 관리를, 자료 모으기와 검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사를 해야 된다, 내가 1차 자료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임상시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임상시험을 같이 해주는 어떤 그 연구 수행기관, CRO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더라도 내가 좀 알아야 되겠죠. 소소한 연구를 내가 만약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구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연구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조사할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설문지, 퀘스천이에요. 아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본 거는 설문지고요. 우리가 보통 임상환경에서 쓸 때는 CRF라는 표현을 씁니다. 케이스 리포트 폼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례보고 양식, 증매 기록서 이런 표현을 쓰죠. CRF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근데 요즘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환자가 보고한 결과 측정.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다. 환자들이 진술하는 그거를 이제 체록한다는 의미로 이제 프롬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변수 일람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코딩 인스트럭션, 베리어블 딕셔너리 이런 표현으로 변수의 일람표 같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관리가 될 때 이런 자료 관리 계획,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이라 하는 DMP, 자료 입력 지침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CRF 컴플리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CCG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 그래서 데이터 베리피케이션,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DV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다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체 연구 과정에서 어떤 연구 과설과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정밀한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타당한 분석을 수행하는 건데, 분석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흔히 잊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2차 자료들이 너무 요즘 잘 나오다 보니까 뚝 하고 이 자료가 있는지 아실 수 있는데, 본인이 1차 자료를 한번 모아보셔도 아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우리가 어떤 CRF를 잘 만들고 조사 도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자료 수집을 잘 해야 되겠죠. 일단 자료 수집 자체가 잘못된 거는 그 자료, 어떤 통계 전문가가 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료 수집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자료를 또 잘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료를 또 이거를 나는 R 쓰는데 내가 계약한 통계 전문가는 한테는 보통은 그런 거 안 가리죠. 그래서 엑셀을 내가 SPSS 파일로 바꾼다든지 R로 바꾼다든지 사스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좀 분석을 할 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료를 병합하고 업데이트하고 변수를 변환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자료가 잘못 수집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분석에 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닌 거죠. AI가 모든 걸 못 해줍니다. 특히 이렇게 연구 목적이 불분명할 때, 분석 계획이 없을 때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료의 완결성이 없을 때, 이럴 때는 통계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료 수집을 단계에서는 이런 병원 전산망의 결과를 CRF로 옮겨 적다가 생기는 오류, 이런 것들 진짜 잡기 어렵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설문을 잘못 해석할 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계셔야 맛집의 품질 유지가 되듯이 우리가 어떤 조사를 계획했다면 딱 지키고 있고 역할 분담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할 때도 이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 입력하는 걸 좀 멋있게 데이터 엔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소스 CRF가 종이인 경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조사는 종이 설문지를 하는 거잖아요. 종이를 설문지를 해와가지고 엑셀 같은 데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옛날 방식이죠. 전통적인 방식.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명한테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오류를 줄이는 방식도 했어요. 그걸 더블 엔트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 공감조사 같은 그런 큰 조사, 22만 명 이렇게 넘게 조사하는 데는 종이가 그럼 22만 장이 생기겠네요. 그걸 또 사람이 막 입력하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이 설문지인 거죠. 그래서 태블릿으로 바로 입력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즘에 많은 설문조사들, 요즘의 입력 방식들 이런 것들이 소스가 되는 걸 아예 전산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를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입력 오류가 생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은 조사하기 전에 이미 계획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고 이 과정을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선택하고 이런 입력 화면도 구성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이제 결정을 해놓습니다. 코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남성은 1, 여성은 2 이런 식으로 어떤 부호화된 숫자를 부여해서 약속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문조사지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학력이면 뭐 변수명을 education 이렇게 주고 뭐 초졸이면 1, 뭐 중졸이면 2, 뭐 고졸이면 3, 뭐 대졸 이상이면 4 이런 식으로 제가 변수 일람표 이런 걸 만들고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설문 문항마다 이런 거를 짜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변수 00001부터 변수 0125인가? 하여튼 좀 컸어요. 이렇게 변수명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후회했어요. 에듀케이션이 V007인 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걸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딩도 한때 뭐 굳이 또 여성 남성 1, 2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다른 숫자로 해보기도 했는데 엄청난 혼란들을 좀 일으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형적인 건 전형적인 형태로 좀 정리하는 것도 서로의 약속이니까 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를 잘 정리된 문서로 잘 남겨놓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린 그 예제에 그 코딩 배리어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데이터만 떠돌아다니면 나중에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잘 남기고 부호화시킨 기록들을 잘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숫자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료의 입력은 이제 뭐 엑셀, 액세스, 그 다음에 전산 입력 도구, 뭐 전용 프로그램 엄청 다양하게 있고요. 요즘은 이 부분도 되게 전산화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종이를 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입력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구글 있잖아요. 구글 입력 포맷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입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부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제 입력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중 입력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입력한 걸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을 이용한 자료 수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거는 아예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설문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트 퍼스널 인터뷰의 약자가 캐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약간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이코소셜한 매트릭스를 조사하고자 할 때 정신 건강 관련된 문항들을 조사할 때 설문지 자체를 응답하는 순서라든지 모양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전산화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북 읽을 때 활자도 커지고 페이지 수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면 응답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아이크리에이트라고 그 국립보건원에서 이렇게 국가과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 기반으로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모았으면 자료를 한눈으로 훑어보기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시 조사해달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오류들을 정의해 놓고 자료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이걸 수정하는 이런 단계들도
미리 사전에 결정해 놓고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류는 진짜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출산력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한 아이가 9 이상일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응답값이 2자리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12, 15. 그래가지고 조사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를 알아가지고 이제 칸을 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 오류들이 생기는데, 사전에 그래도 이제 흔히 일어나는 오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하고 non-applicable, 해당되지 않음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비어져 있더라도 그게 해당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어서였는지 뭐 이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BMI가 245, 아까 제가 얘기한 출산 이게 2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날짜를 입력해주는 양식 같은 걸 사전에 잘 결정해서 이게 들쑥날쑥해지지 않도록. 누구는 2025년 11월 11일 이렇게 입력하고 누구는 251101 이렇게 입력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양식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 중에 문자 숫자가 섞여 있을 때 일관적이지 않게 입력하는 것도 진짜 문제예요. 제가 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 저희 코호트 아이디 양식이 HY C000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붙여 쓰는 사람도 있고 언더바를 쓰는 사람도 있고 C를 소문자로 하기도 하고 막 난린 거죠.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정확하게 정해서 공통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오류들도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고혈압이 없다고 했는데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오류 양식들. 그리고 이런 입력 전에 종이가 소스 양식이면 눈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화돼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입력 저절로 되고 예쁘게 자료로 짠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 과정 한 과정 오류가 존재하지 않도록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을 섭외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하고 조사 입력된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엑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어떤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편하겠죠. 그냥 엑셀에 그냥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미리 거기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규칙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체중에 대한 건데 체중이 원래도 25 이상 120 범위라고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놨던 거예요. 130kg 이상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입력을 적어놨으면 그거를 데이터 입력창에도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조건을 위배가 됐을 때 팝업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로. 그래서 입력범위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료 입력 후에 우리가 필터라는 기능을 또 활용해가지고 최대값이 너무 튀지 않는지, 왜냐면 필터를 걸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전형적인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네요. 범주형 변수 yes와 no로 응답한 값인가 봐요. 근데 여기 필터를 걸어가지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 n, y가 있고 위에 뭐가 있죠?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은 뭐지? 오류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필터 기능들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작으면 그냥 연속 변수도 필터를 잡아가지고 최소값이 뭐가 있는지 최대값이 뭐가 있는지 또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n인 답들 이렇게 해서 407번 왜 n이지 이게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2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요 파일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시면 강의록을 참고해서 엑셀의 유효성 검사와 이제 필터 정렬하기 기능을 써가지고 이 데이터에 오류값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게 실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그 패드에 엑셀이 구동이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는 뭐다? 근데 오늘 수업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입력을 했다면 오류값을 찾아내야 되겠다. 예, 분석을 위한 좋은 자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응시하셔가지고 점이라도 좀 찍어주실래요? 퀴즈 제출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업 끝인데 여러분 잠깐 요걸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오늘의 수업 목표, 의학통계의 필요성,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PDS 2-2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겠는데요. 저는 근거 기반 의학하고 그 다음에 일부 통계 복습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좀 빼먹을지 모를 지식들을 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변수를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겠죠. 척도에 따라서 뭐 양적인 거, 척도에 따라서 뭐 연구 가설 중심으로 뭐 다양하게 변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통계 접근이 달라지는 변수의 종류는 크게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좀 나눌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범주형 변수에는 이제 n과 퍼센트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주에는 연속형 변수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통계적 접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어떤 성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자료가 너무 잘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구자로서 우리가 의사로서는 의사의 속성 중에 기본적으로 연구자 속성이 있거든요. 이 연구자로서 1차 자료를 모으시게 될 텐데 이런 분석을 하기까지 자료를 어떤 식으로 생산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QC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실습은 그래도 일단 자료들을 좀 훑어봐라.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